지중해와 대서양이 둘러싼 주먹 모양의 땅. 오늘날의 스페인이 위치한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한때 무적함대로 유럽의 바다를 제패했던 해양 제국이 변방 국가로 몰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스펙터클한 스페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럽 대륙 서쪽에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대부분의 지형이 바다와 맞닿은 땅으로 지중해의 관문인데요. 기원전 3000년경 반도 남부와 지중해 해변의 터를 잡은 이베로족은 지형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으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대장이 죽으면 아랫사람들이 모두 자살할 정도로 강한 충성심을 지닌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북유럽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한 켈트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서북쪽에 정착하여 철기 문화를 도입합니다. 켈트족 역시 용감하고 호전적인 민족이었는데요. 이베로족과 켈트족은 시간이 흘러 혼인을 통해 융합되어 갔고 그렇게 호전적인 켈티베로족이 생겨납니다. 내륙에서는 두 민족이 점차 섞여들고 있는 와중에 지중해 연안에선 이 민족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서양 문명의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다인데요. 서부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은 전쟁보단 상업에 전념하며 켈티베로족과 교역하고 스페인의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 사람들은 페니키아인, 그리스인과 교역하면서 반도의 지중해를 넘어 바깥 세계로 시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500년경에는 페니키아인의 후예인 카르타고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옵니다. 카르타고는 스페인 남부를 중심으로 스페인 전역에 세력을 넓혀갔고 지중해의 심장부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정복하며 성장한 로마가 거대한 해상제국이 된 카르타고를 견제하여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241년까지 23년간 벌어진 제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승리하면서 카르타고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을 잃었는데요. 배상금까지 지불하느라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칠리아 섬의 카르타고 육군 사령관이었던 하밀카르 바르카는 로마에 대한 치욕을 잊을 수 없어 이를 갈고 군대를 키웁니다. 기원전 221년에는 그의 아들 한니발이 카르타고 식민지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218년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합니다. 청년 장군 한니발은 뛰어난 전술로 2년간 로마의 10만 정예병을 무찔렀으나 로마 연합 시민들은 그들의 조국을 계속해서 지키려 했습니다. 이때 로마를 똘똘 뭉치게 한 힘은 바로 시민권이라는 제도였는데요. 조상이 다르고 종교나 배경이 달라도 로마에선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등한 시민들과 그들의 영웅 스키피오의 활약으로 로마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한 카르타고는 스페인 땅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게 되었죠. 결국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한 로마 제국은 특히 스페인 은광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다양한 민족들은 이제부터 로마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되는데요. 이때 흩어져 있던 이베리아의 여러 민족이 결합한 것은 훗날 스페인의 역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놓인 스페인은 로마법 아래 모두가 라틴어를 사용하며 점점 로마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스페인의 주요 도시에는 로마의 문화가 흡수되었고 스페인은 이제 단순한 식민지, 속국을 넘어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됩니다. 4세기 후반이 되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훈족이 동고트족을 정복하자 전투에 승산 없던 서고트족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고 376년부터 로마에 이주해 살게 됩니다. 넓은 영토를 방어하기에 힘이 붙였던 로마는 다른 이민족을 국경을 지키는 용병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서고트족 역시 이민족의 침탈을 방어해주는 조건으로 로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고트족이 머물던 지역의 관리들이 서고트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에게 혐오 동물고기를 비싸게 팔거나 서고트족 자식들을 노예로 데려가기까지 합니다. 차별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던 서고트족은 굶어 죽을 바엔 싸우다 죽자는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고트족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고 로마의 혼란을 틈타 게르만의 여러 부족들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마구 헤집고 다니며 행정조직을 무너뜨립니다. 가뜩이나 부패한 관리의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흔들리던 로마 제국은
결국 5세기 후반 멸망하게 되고 전 유럽 대륙에 걸쳐 게르만 왕국이 건설됩니다. 이 무렵 세워진 게르만 왕국으로는 이탈리아의 동고트 왕국, 북프랑스의 프랑크 왕국, 영국의 앵글로색슨 왕국, 그리고 스페인의 서고트 왕국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된 서고트 왕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군림하며 스페인 지역을 약 300년 동안 통치했는데요. 711년 내부 갈등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슬람 세력의 침공으로 붕괴됩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는 동안 아랍 본토에선 아바스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 칼리프의 지위를 빼앗는데요. 이때 칼리프 지위를 빼앗긴 옴미야드 왕조의 압드 알라흐만이 750년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옵니다. 스페인 코르도바에 정착한 그는 756년 새로운 이슬람 국가인 안안달루스를 세우고 자신을 압드 알라흐만 1세라 칭합니다. 안안달루스의 수도인 코르도바는 유럽에서 제일 번영하는 도시로 발전했고 이후 스페인의 문화와 경제를 번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안달루스는 내분으로 흔들렸고 1031년에는 군주 한 명이 통치하던 칼리프 왕국이 사라집니다. 이제 나라는 여러 소왕국으로 분할되어 도시마다 군주가 난립하기 시작했죠. 이슬람 소왕국들이 혼돈의 시대를 보내는 동안 프랑스 쪽에 위치한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는 힘을 키운 가톨릭 세력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세력은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나바라, 카탈루냐 왕국으로 발전하면서 이슬람 세력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14세기 초 이슬람 세력은 카스티아 왕국 중심의 가톨릭 연합군에게 대패하여 그라나다 왕국을 제외한 모든 왕국의 지배권을 잃어버립니다. 레콩키스타는 재정복이라는 의미의 스페인어인데요.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이슬람 세력을 축출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톨릭 교도가 이슬람 교도에게 빼앗긴 국토를 되찾는다는 국토 회복 운동, 즉 레콩키스타는 약 800년에 걸쳐 지속되었는데요. 이 전쟁은 1492년 이슬람 마지막 왕국의 수도인 그라나다의 지배권을 빼앗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라나다 언덕 위에 자리한 아람브라 궁전은 이슬람 교도가 이베리아 반도에 남긴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국토 회복 운동 당시 가톨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에 선교한 예수의 제자 산티아고였는데요. 그가 묻혔다는 곳은 현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불리며 이곳을 목적지로 한 성지순례길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469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쥐고 있던 두 왕국이 혼인 동맹을 맺는데요. 바로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입니다. 그들의 결혼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가톨릭 왕국이 통합하게 되는데요. 1479년에는 부부가 가톨릭 공동왕이라는 칭호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들은 1492년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을 그라나다에서 몰아내며 800년에 걸친 유럽의 수건을 풀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해 이사벨은 가톨릭 왕국의 통일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유대인을 추방한 것은 결국 큰 실책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의사와 재정 관리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경제권을 장악한 유대인은 스페인의 두뇌와도 같았죠. 유대인의 대거 이탈로 스페인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양성을 아우르지 못한 스페인은 보수적인 차별 정책으로 국가 성장에 기여할 인재들을 스스로 놓친 셈이었죠. 하지만 이사벨 여왕에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인데요. 탐험을 위한 후원을 받기 위해 유럽 왕실을 떠돌고 거절만 당하던 그는 이사벨 여왕을 만나 드디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벨은 영토 확장과 가톨릭 전파를 위해 그를 후원했고 이 선택은 결국 막대한 금과 자원이 되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로써 향후 200년간 스페인 황금 시대가 열리며 식민지 개척이 시작됩니다. 또한 가톨릭 왕들의 둘째 딸 후아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인 펠리페 대공과 결혼하고 카를로스를 낳았는데요. 합스부르크 왕조의 피가 섞인 카를로스는 1516년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카를로스는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에선 카를로스 5세로 불리는데요. 그 외에도 카를로스의 직함은 스페인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탈리아 왕, 독일왕, 네덜란드 영주, 오스트리아 대공에 걸쳐 약 20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된 것은 든든한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인데요. 유럽 최대의 왕실 가문 중 하나로 거듭난 합스부르크 가문은 15세기 중반부터 약 300년 동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왕실과의 슬기로운 결혼 작전을 펼쳤고 자연스레 유럽 여러 국가의 왕실이 사돈의 팔촌으로 엮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카를로스 1세는 1519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합스부르크 왕조의 모든 영토를 물려받고 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서도 여러 해외 땅을 상속받는데요. 결국 그는 19의 나이로 세계 거대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가 지배한 영토는 영국과 프랑스를 뺀 서유럽 일대를 비롯하여 아메리카 내륙의 식민지와 아시아 필리핀에 이르렀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16세기 중반 카를로스 1세가 합스부르크 제국을 분할하여 아들과 동생에게 각각 상속하는데요. 스페인과 식민지는 아들인 펠리페 2세가 물려받고 신성 로마 제국은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물려받게 됩니다. 스페인을 물려받은 펠리페 2세는 막대한 영토와 함께 생각지도 못한 빚까지 물려받았는데요. 왕이 등극하고 보니 예전 유대인 추방에서부터 무너진 경제 상황으로 국고 수입은 1561년까지 죄에다 저당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등극한 다음해인 1557년 최초의 파산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팽창 정책은 계속되었고 멈출 줄 모르는 전쟁은 경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펠리페 2세는 1560년 또다시 파산 선언을 하고 말았죠.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 막대한 군사비에 쪼들리게 된 스페인. 낌새를 눈치챈 채권자들에 의해 상승한 이자가 40%에 육박하자 결국 그는 1575년 또다시 파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1580년 알칸타라 전투에서 승리한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을 스페인 제국으로 합치게 되는데요. 이로써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무역 함대를 소유하게 되었고 포르투갈의 여러 식민지까지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펠리페 2세 시대 스페인은 무려 4개 대륙에 걸친 지구상 최대의 제국으로서 최전성기를 이룩합니다. 스페인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은 펠리페 2세는 1588년 영국을 정벌하기 위해 무적함대를 파병하는데요. 세계 최강의 무적함대를 소유했다는 자만에 빠진 스페인은 새로운 사상으로 철저히 훈련한 영국 함대 그리고 폭풍 우에 밀려 처참히 패배합니다. 이로써 대영 제국은 새로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등극하게 되죠. 한편 이미 30년 전부터 경제 기반이 무너져온 스페인은 이제 군사력에서도 위험 징조를 보이며 쇠락행 급행열차에 탑승하고 말았습니다. 막스 베버의 추계에 의하면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느라 국가 수익의 70%가 군사비로 낭비되었고 국고가 파탄납니다.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귀금속을 담보로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저급한 동전을 찍어내니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물가와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 영주권과 귀족 자기를 돈 받고 팔기 시작하는데요. 돈 주고 관직을 산 외국인들이 나랏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니 스페인 국민들의 불만이 불거집니다. 치솟은 이자율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으며 국민들은 노동 의욕을 잃어갔고 왕은 빚에 대한 거액의 이자를 지출하느라 민간에 흘러갈 자본이 없었죠. 스페인은 시장 경제와는 동떨어진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1596년 스페인은 또 파산 선언을 했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독립합니다. 로마 이래 가장 강력했던 스페인 제국은 불과 한 세기 만에 유럽의 이류 국가로 몰락합니다. 빛나던 전성기를 등져버린 스페인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이어질까요? 1700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자 스페인의 왕좌를 차지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승리하게 되었죠. 부르봉 왕가의 펠리페 5세가 스페인의 국왕이 됐다는 것은 곧 유럽의 주도권을 프랑스가 차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이 동맹을 맺고 1702년 프랑스와 스페인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됩니다. 13년간 이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점차 유럽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결국 펠리페 5세가 마드리드를 탈출하고 프랑스군이 대패하면서 1710년 카를로스 대공이 마드리드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오스트리아 왕위를 계승하는 카를로스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하나 되어 막강한 힘을 누릴까 두려웠고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가 펠리페 5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면 스페인 국왕 자리는 인정해준다는 거였죠. 결국 펠리페 5세는 1713년 위트레이트 조약에 의해 프랑스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스페인의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유럽 각국의 세력은 균형을 이루게 되었지만 스페인은 소유했던 영토를 다수 잃으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제 스페인은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됩니다. 프랑스인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던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로스 대공을 스페인 왕으로 지지하다 결국 항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 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된 부르봉 왕가의 펠리페 5세는 각 왕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를 위한 기틀을 다져갑니다. 1805년 유럽은 나폴레옹 1세의 지배를 받게 됐으나 해상 권력은 여전히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해상을 봉쇄하여 프랑스를 견제하자 나폴레옹은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편성했죠. 수적으로만 우세했지 숙련도나 사기는 한참 뒤처졌던 연합함대. 그들은 결국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함대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1808년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점령하고 그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 즉 호세 1세를 국왕으로 앉혀버립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예상과는 달리 스페인 국민들은 침략자에 대한 반감으로 똘똘 뭉쳐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성남 민중들은 각종 무기나 몽둥이를 들고 매복했다가 불시에 나타나 나폴레옹 군에 저항하는데 여기서 게릴라라는 말이 유래합니다. 그러나 1809년 프랑스군은 스페인 영토 대부분을 장악해버리는데요. 프랑스의 적대적이었던 영국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를 철수시킨 스페인은 나폴레옹이 유폐시킨 페르난도 7세를 1814년 다시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스페인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에 독립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결국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외에 스페인 식민지가 독립하게 됩니다. 또한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 스페인 민중들이 모여 카디스 헌법을 제정했는데요. 앞으로 왕은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스페인 최초의 민주 헌법이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온 페르난도 7세는 이 카디스 헌법을 완전히 무시했고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대립이 증폭되어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 유럽을 휘감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스페인 또한 기나긴 이념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에 혼란이 이어지던 1868년 이사벨라 2세가 도주하면서 스페인에는 급진 자유주의자들의 정권이 시작되었고 1869년 왕위 계승자를 찾으라는 임무를 맡은 프림 수상은 이탈리아 사보이 왕가의 아마데오를 지명해 새로운 왕으로 옹립합니다. 하지만 아마데오를 지지하던 프림 장군이 암살된 데다 외국 출신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 난무하는데요. 이런 대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아마데오가 결국 1873년 퇴위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의회는 투표를 통해 스페인 공화정을 수립하는데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등 심각한 무질서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인 제1공화국은 1년 만에 붕괴되고 1874년 알폰소 12세가 부르봉 왕조를 회복하여 스페인은 입헌 군주국이 됩니다. 1898년 쿠바 문제로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미서전쟁이 발발하는데요. 패배한 스페인은 마지막 식민지였던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필리핀과 괌을 미국에 넘겨줍니다. 미서전쟁 이후 두 국가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달리는데요. 신흥국가 미국의 힘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마치 해가 져버린 스페인이 미국에 바톤을 넘겨주는 형국이 됩니다. 미서전쟁의 패배는 스페인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반면 새로운 민족 정신을 타오르게 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위축된 조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스페인 국민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았고 지성인들은 나라의 문제의식을 문학으로 표출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은 중립을 지키며 양쪽 세력과의 거래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요. 독일의 대서양 통제로 스페인의 물자가 부족하게 되자 결국 물가가 상승하고 노동자와 공무원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이는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으나 군대의 개입으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혼란과 긴장감이 지속되고 수습이 불가해지자 1923년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잠시 차지합니다. 1931년의 선거에서는 군주제 대신 제2공화정이 선포되는데요. 공화정의 정책에 보수파가 불만을 드러내는 등 내부 혼란이 이어지다가 1936년 결국 피비린내 나는 스페인 내전이 발발합니다. 인민전선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1930년대의 세상은 민주주의와 파시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사상에 몸을 바쳐 역사를 움직였고
이런 배경 속에서 스페인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1939년 공화국 정부군을 이긴 프랑코가 마드리드에 입성하는데요. 그는 죽기 전까지 약 40년간 스페인을 지배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스페인이 망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정부 성향의 언론사를 없애고 언론인을 투옥시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반항할 수 없었죠. 1940년대의 스페인 경제는 19세기 수준으로 후퇴했으나 1957년 새로운 내각의 신경제정책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합니다. 또한 프랑코의 독재는 수도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차별은 고유의 지역적 특색을 지닌 채 살아온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지역 감정을 부추기게 됩니다. 특히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 간의 갈등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프랑코 정권의 총애를 받은 레알 마드리드 팀과는 다르게 방골 지역 취급을 받으며 프랑코의 탄압을 받은 카탈루냐의 FC 바르셀로나는 한때 팀명이 강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1인 독재 정치를 이어온 프랑코 장군이 1975년에 죽자 그가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즉위하는데요. 그는 새로운 헌법으로 입헌군주제의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부활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